네, 우리 대표팀의 16강 진출이 확정된 순간 카타르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선 한바탕 축제가 열렸습니다. 붉은 악마는 서로를 얼싸안고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카타르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이다솜 기자, 경기장 밖은 정말 난리가 났겠어요. 네, 이 극적인 승리 후 우리 축구 팬들은 쉽사리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이 경기 종료 후 선수들과 함께 16강 확정의 순간을 만끽한 팬들은 이 경기장 밖에 나와서도 축제를 이어갔는데요. 장외 열기는 경기장보다 더 뜨거운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뛰어준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응원의 말씀을 전하고요. 16강 진출했습니다. 너무 기뻐요. 호날두 어딨냐? 손흥민이 여기 있다. 황희찬이 여기 있다. 8강 그 이상의 기적도 불가능은 아니라는 응원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브라질 저희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우리 선수들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선수들은 정말 너무나 간절했던 16강 진출을 이뤄낸 만큼 이 그간의 부담을 조금은 떨치고 축제의 밤을 만끽했습니다. 4년을 함께 고생한 만큼 서로를 껴안고 위로하며 16강 진출을 자축했는데요. 이 벤투 감독 대신 벤치를 지켰던 세르지오 코치는 라커룸에서 애국가를 불러 선수들을 놀래키기도 했습니다. 호텔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도 흥분은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호텔 앞에 선 선수들의 식사를 책임졌던 조리사들이 나와 선수들을 안아줬고 선수들은 늦은 시간까지 기다린 팬들에게 일일이 사인도 해줬습니다. 이제 16강전을 준비해야 하는데 일단 오늘 하루는 휴식으로 숨을 고르고 내일부터 다시 담금질에 돌입합니다. 지금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카타르와 6시간 시차로 심야 시간대 국내 거리 응원이 펼쳐졌지만 추위는 응원 열기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모인 축구팬 3만 명 역시 경기 종료 뒤 대한민국을 외치며 16강 진출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안윤경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형 스크린 앞 응원 구역이 붉은색으로 가득 들어찼습니다. 붉은 악마 응원단과 시민 3만여 명의 뜨거운 열기는 영하권 추위를 무색해 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신나요, 진짜. 대단해요. 그냥 왔는데 신나요, 그냥. 대한민국 파이팅! 포르투갈 선취골에 짧은 탄식이 흘러나왔지만 동점골과 함께 응원 열기는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후반전 막바지 역전골이 터지자 광화문 광장은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포르투갈과의 경기가 끝난 뒤 응원의 함성은 같은 조 가나 국가대표팀에게 향했습니다. 가나 선수들의 호수비에 탄성이 터져나오고 우리나라의 16강 진출이 확정된 순간 시민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너무 멋있고요. 16강 어느 상대를 만나든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파이팅! 붉은 악마 응원단 측은 오는 6일 브라질전 거리 응원전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월드컵 소식은 뉴스 후반에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대북 안보라인 사령탑이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 중 첫 구속 사례인데 법원은 19시간에 걸친 검토 끝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 건 오늘 오전 4시 55분. 어제 오전 10시 영장 심사를 시작한 지 19시간 만입니다. 재판부는 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청와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는데 보안 유지 지침과 함께 관련 첩보 삭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지난 10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도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했습니다.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습니다. 자료 삭제 지시 없었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무분별한 정보 확산을 막으려 배포 범위를 정했을 뿐이라며 항변했지만 오늘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습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박 전 원장을 비롯한 검찰의 윗선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정동건입니다. 서훈 전 안보실장이 구속되면서 국민의힘은 당시 최종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직접 수사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이용한 무차별적인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며 끝까지 맞서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최민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실장이 김정은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며 월북몰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안보 정쟁화 비판에 대해선 도둑이 제발 저리듯 좌불안석이라며 문 전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이제 진실의 선 너머에는 단 한 사람, 문재인 대통령만 남게 되었습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직접 보고를 듣고 승인했다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검찰에 도를 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월북으로 몰아간 최종 책임자가 문 전 대통령이라고 고백한 셈이라고 했습니다. 권성동, 김기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자료가 윤석열 정부 손에 있는데 증거인멸이라니 황당하다며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 결론이 정해진 정치보복 수사는 결국 법정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앵무새처럼 떠드는 월북몰이란 주장엔 전혀 근거가 없다고 했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면서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보건 기자와 함께 앞으로 수사 방향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서욱 전 실장이 구속이 안 될 거란 예측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훈 전 실장보다 좀 먼저 구속됐었던 서욱 전 국방장관과 또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났기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서 전 실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도 구속된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 영장 전담 판사가 19시간 동안 고민을 해서 내놓은 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 좀 답이 좀 보이실 텐데요. 우선 법원이 이 범죄의 중대성을 언급한 거를 주목을 해야 합니다. 어제 영장 실질 심사에서는요, 종전 최장 시간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이 검찰과 서 전 실장 측 간의 공방이 있었는데 이 검찰이 주장했던 이 서 전 실장의 기초적인 범죄 혐의들이 소명이 됐다고 법원은 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증거인멸 우려인데요. 그 앞에 수식어를 보시면요, 이렇게 피의자의 지위와 또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지난 10월에 국회에서 반박성 기자회견을 열었던 걸 증거인멸의 한 사례로 또 제시를 했는데요. 사건 당시에 자신보다 하급자였던 관계자들한테 공개적으로 일종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입을 맞추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는데 이 법원도 이거를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이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130쪽 분량이라고 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검찰이 영장 단계에서부터 많은 증거를 확보했고 또 상당한 수준까지 혐의를 소명했다.
혐의가 소명 진전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훈 전 실장의 변호인에 따르면요. 어제 영장 심사 때 검찰 측이 수백 장 분량의 PPT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증거가 필요하겠냐 이런 취지고요. 이에 맞서가지고 서 전 실장 측도 장시간 동안 PPT로 반대 논리를 폈지만 구속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법 쪽에서는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영장실질 심사를 앞두고 검찰 측이 서훈 전 실장이 이 서해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라요. 그런데 이 말이 이 서 전 실장 선에서 수사가 멈춘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이르다 이런 시각이 법 쪽에서 나옵니다. 제가 통화한 한 검찰 출신 변호사가요.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수사 기법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서 전 실장이 당시 의사결정 구조의 최정점이 아니라 2인자나 3인자라고 하면 이 구속영장 발부가 비교적 어렵기 때문에 좀 쉽게 발부받기 위해서 이 점을 노린 것일 뿐이지 수사를 여기까지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서 전 실장을 넘어선 수사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서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의 예봉은 가장 먼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향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를 합니다. 아무래도 연내로 수사를 할 거라는 그런 관측이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가 불가피할 거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그저께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한 것이다 이렇게 입장문을 냈는데 검찰은 이 대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이 최종 승인을 했다 이 부분이거든요. 검찰은 최장 20일인 서 전 실장의 구속 기한 내에 윗선 수사를 마무리할 걸로 보입니다. 네, 김보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화물연대 총파업이 열흘째입니다. 정부는 여기에 업무 개시 명령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이 이를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열었습니다. 정부와 노조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현수막과 손팻말을 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차로를 행진합니다. 업무 개시 명령 처리하고 화물안전 운임제 확대하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 참여율이 다소 흔들리자 민주노총이 총파업 지지를 선언하며 힘싣기에 나선 겁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반헌법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는 단결과 연대로 맞섭시다. 이날 집회는 총파업 주요 거점인 부산과 서울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는데 영남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조합원들은 이곳 국회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살기 힘든데 조금 양보하면 살아야지. 이거 너무 싫어요. 소음도 시끄럽고. 주말 도심 곳곳에선 대규모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광화문에서는 전 정부를 비판하는 보수단체 집회가 열렸고 숭례문 인근에서는 현 정부를 반대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6일 전국 15곳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열어 화물연대 파업 지지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죠.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이미 실무적인 준비도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가 명령을 할지 여부는 기름 공급 상황에 달렸습니다. 김하린 기자가 정부 기류를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불법쟁이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의 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 운송 거부 사태에 수반하는 불법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휘발유가 동나는 주유소들이 늘면서 정유 분야, 유조차 운송기사에 대한 추가 업무 개시 명령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황이 악화될 경우 내일 오후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추가 명령과 같은 대책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 자체적으로는 정유 분야 업무 개시 명령에 대비해 국무회의 심의안건 준비나 명령서 송달을 위한 운송사 정보 파악 등 실무적인 준비 과정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체 인력이나 대체 운송수단 투입 등 가용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인데
수도권 주유소를 중심으로 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이번 주말이 정부 추가 조치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네, 화물연대 운송 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생활에 뗄 수 없는 기름 걱정이 가장 큽니다. 재고가 동나는 주유소가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주유 대란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경제부 유혜림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유 기자, 현재 주유소 재고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후 2시 기준 전국 74개 주유소가 품절된 상태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49곳으로 가장 많고 충청 지역 12곳, 강원 10곳 등 전국으로 품절 주유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개수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정부가 집계를 처음 공개한 지난달 29일 21곳이었던 품절 주유소는 4일 만에 74곳으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네, 품절된 주유소가 수십 곳 정도이지만 그 속도가 빠르다는 게 문제인데 저도 오늘 퇴근하면서 미리 주유를 해야 하나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걱정이 되는데요. 현장에서는 다음 주가 정말 고비라고 합니다. 남은 재고가 일주일치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안한 시민들이 주유를 서두르고 있어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현재 전국 1,900여 개 주유소 중 0.6%인 품절 주유소 비중이 다음 주에는 60% 이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유 대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주유소 협회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12월 8, 9일까지 양을 확보를 했는데 그때 되면요 떨어진 주유소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마 60% 이상이 품절이 돼서 주유소에 문을 닫는 아마 그런 현상이 올 겁니다. 네,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 정부에서 유조차를 추가로 투입했고 또 석유 출하량도 일부 회복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여전히 재고가 부족한 상황입니까? 네, 현장에서는 재고를 채우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 유조차 차주의 화물연대 가입률은 70%, 수도권은 90%에 달합니다. 운행 가능한 유조차 대수가 부족해 배차 요청을 해도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정유사도 품절된 주유소에 우선 배차를 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유조차 양이 부족하다 보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팔 수 있는 기름이 없어서 문을 닫은 주유소까지 등장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업무 개시 명령을 유조차로도 확대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부는 주말 상황을 지켜본 뒤 상황이 악화될 조짐을 보일 경우 업무 개시 명령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시멘트 분야에서는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 뒤 운송량이 평년 대비 62% 수준까지 회복됐는데요. 주유소 업계에서는 빠른 업무 개시 명령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하루빨리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정유 대란의 악몽이 없이 이번 사태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한 초등학생이 학교 앞에서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 골목길. 흰색 국화꽃이 도로 위에 놓여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7분쯤 초등학교 문 밖 10m 지점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이 SUV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이가 신고하고 못하면 배를 빨리 치면 구성해주니까. 사고를 낸 30대 남성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만취 상태였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사고 지점 부근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을 뿐 차량 통행량에 비해 안전장치가 부족해 사고 위험이 높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이에요. 사거리에서 지금 다 차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사고가 난 학교 주변은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통행할 수 있는 인도나 안전 펜스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영장 신청했습니다. 어제 밤에. 현행범이 체포됐고요. 그 죄명이 중하기 때문에. 정부는 지난 8월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6년까지 0명으로 줄이겠다고 공표했지만 불과 4개월도 되지 않아 스쿨존 사망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서 10억 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송금을 요구한 북측 인사가 김성애 통일전선 책략실장이라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서영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중국 단둥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북측 관계자가 만난 건 2018년 12월 말 무렵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시 김 전 쌍방울 회장과 마주한 북측 인사는 김성애 당시 북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 책략실장이었습니다.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북한에 방문해 6개 분야 경제협력 합의서를 작성한 지 2달 만입니다. 경기도는 황해도 지역의 한 개 농장을 농림복합형 스마트팜 시범농장으로 지정, 개선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기도가 사업 비용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당시 북측이 불만을 표시해오자 쌍방울이 10억을 대신 내줬다는 내부 진술이 불거졌습니다. 아태업 전 직원인 A씨는 북한 김성애 실장이 안 회장 측에 경기도가 지원을 약속하고 지키지 않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전해 들은 쌍방울이 대신 해결해줬다고 전했습니다. 안 회장이 쌍방울에다 이제 딱 하는 순간 바로 다음날 바로 쏴요. 10억을. 검찰은 최근 구속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공소장에도 쌍방울의 사업비용 대납에 북측 요청이 있었음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얼마 전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한국 반도체 공장을 찾아 또 공급망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중국은 민관 합동으로 반도체 연구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거대 양국이 반도체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데 우리의 반도체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미국 내 SK 반도체 공장을 찾은 바이든 대통령.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에 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공급망 문제로 중국의 인질이 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반도체 산업에 65조 원을 투자하는 반도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We're going to be the supply chain. The difference is going to be we're going to make that supply chain available to the rest of the world, but we're not going to be held hostage anymore. 같은 날 중국 역시 알리바바, 텐센트 등 자국 기업이 참여하는 반도체 민간 연구 컨소시엄을 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EU까지 반도체 생산 확대에 58조 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지원법에 합의하는 등 자국 반도체 키우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은 4달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우리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지난달 수출은 1년 전에 비해 3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제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기술 속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위기의식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위해 빠른 통과가 K반도체 경쟁력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네, 오늘 아침 일어나 창문 밖으로 아주 살짝 쌓여있는 눈을 보셨는지요? 서울 등 수도권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 잠시 주춤했던 한파는 내일부터 다시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이 겨울이 반가운 스키장에는 오늘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은빛 설원이 스키어와 보도로 가득합니다. 슬로프를 질주하며 멋진 묘기도 선보입니다. 눈밭에 넘어져도 즐겁기만 합니다. 이런 스키장에서 이제 전경, 경치를 느낄 수 있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탄다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강원도 내 스키장들은 최근 이상 기온 여파로 개장이 지난해보다 일주일 늦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개장한 강원도 내 스키장 5곳에는 오늘 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한 주가 너무 날씨가 따뜻해서 한 주가 미뤄졌어요. 그래서 오늘 개장한다고 해서 너무 설레이고. 포항 구룡포에선 과메기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바닷가 덕장에는 찬바람에 익어가는 꽁치가 가득하고 구룡포 과메기 축제도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구룡포 이제 과메기 축제를 한다기에 내려와서 먹으니까 맛도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서울 시내와 수도권, 강원도 일부에는 오늘 아침부터 눈이 최대 3cm가 쌓였습니다. 낮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쌓인 눈은 대부분 녹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추워집니다. 서울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고 화요일까지는 평년 기온을 밑도는 한파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어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여야가 주말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8, 9일로 잡힌 본회의를 앞두고 내일 2+2 협의체부터 가동하겠다는 계획인데 여전히 쟁점 예산에 대한 입장차가 분명해 여야 줄다리기가 길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광희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정기 국회가 끝나는 오는 9일까지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못 지킨 책임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예산은 모두 삭감하겠다면서 실패한 문재인 정부 사업 예산은 증액하겠다며 억지를 부리고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을 지키기 위해 예산안을 볼모 삼는 파렴치한 행태를 당장 멈추고 여야는 내일 오후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모여 예산안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과 소형 모듈 원전 기술 개발 등 보류된 감액 예산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거론될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회의 안건도 협의하지 않은 상태인데다 증액 예산 심사는 기획재정부의 내부 검토 시간이 필요해 국회의장이 예고한 8, 9일 본회의 이전에 예산안이 통과될진 미지수입니다. 지난해엔 경항모 도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이견으로 최종 합의가 불발돼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의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올해도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새 정부의 첫 예산이 거대 야당의 수정안으로 확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권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민노총이 올려준 윤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 현재 지지율이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 전반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미세하지만 반등세로 가는 방향성을 보였습니다. 어제 나온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긍정평가가 2주째 1%포인트씩 소폭 올랐는데 31%는 지난 10주 동안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부정평가도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해서 60%가 됐습니다. 상승이라고 하기엔 너무 미세한 움직임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다른 6개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 꽤 뚜렷한 반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지지율을 민주노총이 올려줬다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최근 화물연대나 철도 노조의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기조가 지지율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갤럽 조사에선 긍정평가 이후로 노조 대응이란 요인이 처음 등장했는데 8%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12%로 집계된 공정, 정의 원칙이란 것도 이 정부의 이번 강경 대응 기조와 맞닿은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운동할 때부터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그 원칙이 중요하고 제 임기 중에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론 회복세도 보이긴 하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정권 초기인데 이 30% 정도의 지지율은 매우 낮은 거 아닙니까? 사실 지난 5월 취임 당시 52%로 시작했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6월 첫 주에 53%로 최대치를 찍은 뒤 지난 7월부터 30%대를 좀처럼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임기 초 기준으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는 오히려 이 부정평가에서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양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원칙과 강경 기조를 긍정평가로 보기도 하지만 소통 미흡이란 요인이 이번에 부정평가 1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인사 문제나 외교 사안이 주요 이유로 나왔는데
불통이 이렇게 높아진 건 처음입니다. 아무래도 이 최근 도어 스태핑과 같은 이 중단과 같은 일련의 조치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민노총이 올려준 윤 대통령 지지율의 느낌표는 국정도 빌드업부터로 하겠습니다. 네. 이 월드컵 16강 진출의 벤투 감독의 빌드업 전략이 결실을 얻은 거란 평가가 있죠. 후방에서부터 정확한 패스로 차근차근 쌓아올리는 방식인데 이 국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든 경제든 운에 맡기는 식의 한방 전략보다는 지지율 답보 상태일수록 큰 욕심 없이 기초부터 다시 하나하나 다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한동훈의 중국인 투표권 박탈 가능할까입니다. 예. 한동훈 법무장관이 외국인 투표권 개편에 대한 말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떤 취지에서 나온 말입니까? 네, 쉽게 말해서 우리 국민은 외국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 국가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 국민은 한국 영주권이 있으면 왜 투표권이 있냐,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짚어볼 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그 선거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영주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은 지방선거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이나 총선은 아니지만 지방선거에선 외국인 투표권이 있는 셈인데 이 지난 6일 지방선거 기준으로 외국인 유권자가 12만 명을 넘겼고 그중 80% 가까이가 중국 국적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인 투표권 얘기가 나온 모양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한국인이 영주권을 갖고 있더라도 그 나라에서 투표를 못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중국은 사실상 공산당원들이 선거를 하는 것이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대다수 국가들도 시민권자에게만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외국인 선거권 자체가 제1동포에게 일본의 참정권 부여를 압박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아시아 최초로 2005년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는데 일본도 전국적으로 영주권자 투표권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네, 정서적인 반감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여러 차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6월 경기지사 때도 이 중국인 투표권을 놓고 이 불공정 공방이 벌어진 적이 있고요. 앞서 2020년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올라와서 21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지만 이 별다른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치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바꾸려면 선거법을 개편해야 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 법 개정을 위해선 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공식적인 입장이나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외국인 투표권에도 많은 관심을 쏟으면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한 만큼 한 장관과 현 정부의 주장에 쉽게 동의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명시된 영주권자 자격을 강화하는 방향도 거론되는데 이것도 민주당의 공감 여부가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이 두 번째 물음표 한동훈의 중국인 투표권 박탈 가능할까의 느낌표는 투표로 물어보면으로 하겠습니다. 네. 취지가 어떻든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에 국민 투표를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 범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은영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의 키워드 중 하나는 아시아의 반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아시아 국가들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역대 최초로 아시아에서 3개 국가가 16강에 올랐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카타르에서 가장 먼저 16강을 확정지은 아시아 축구연맹 소속팀은 호주입니다.
첫 경기에서 우승 후보인 프랑스에 대패를 당했지만 튀니지와 덴마크를 잡으면서 조 2위로 16년 만에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비결은 효율성, 유효 슈팅이 7개뿐인데 3골을 넣으면서 승점 6점을 확보했습니다. 죽음의 조 2조에서 살아남은 일본도 대단합니다. 스페인과 독일에 모두 2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스페인전에선 볼 점유율이 20% 미만으로도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16강에 아시아팀이 이렇게 3팀이나 진출한 건 이번 대회가 처음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아르헨티나를 꺾는 이변을 연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회 아시아 국가는 모두 6나라인데 이들의 조별리그 성적은 7승 1무 10패, 역대 최고였습니다. 이런 급성장의 이유는 아시아 국가들의 축구 실력 상승도 있지만 이번 월드컵이 최초로 겨울에 열린 것도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유럽 리그가 한창 시즌 중인 탓에 대부분이 해당 리그에서 뛰고 있는 유럽과 남미 팀들이 체력 문제로 고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16강전엔 호주가 가장 먼저 나섭니다. 4일 새벽 4시 아르헨티나와 붙습니다. 일본은 6일 자정 크로아티아와, 그리고 한국은 같은 날 새벽 브라질과 맞붙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모두 이기게 되면 8강전은 한일전이 성사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추위가 덜했지만 해가 지고 볼에 닿는 공기가 한층 매서워졌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가파르게 떨어지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서울 영하 8도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강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낮에도 1도 선에 머물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종일 추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든든한 차림으로 체온 유지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전남 남해안에는 비가 가끔 지나겠고 경남 남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제주에는 내일 아침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거나 기온이 낮은 산간 지역으로는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에는 며칠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까지 더해져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까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아침까지 강추위가 이어지다가 화요일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차차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조국 수호에 앞장섰던 단체들이 이번에는 서초동에서 우리가 이재명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광화문에서는 매주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구속을 말합니다. 목소리가 둘로 나뉘었듯 지지율 수치도 절묘하게 쪼개져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30%대로 몇 주째 요지부동입니다. 야당은 사법 리스크에 포위되고 여당은 이태원 참사 이후 실책이 잇따르는데도 서로가 반사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의원들에게 물어보니 우리도 문제인데 저쪽도 못해서라고 말합니다. 내 편도 너의 편도 아닌 나머지 30%의 무당층은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결국 소위 콘크리트 지진층만 남은 건데 그들만 바라보는 정치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거리에서 크게 울리는 목소리가 모든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